지금 환율 올라가는 거 보면 정말 무섭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외부의 충격파, 특히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한국 경제에 저는 상당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 보고, 안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경매 건수에 이런 충격파가 오게 된다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매 물건이 굉장히 많이 풀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본인.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예. 제 사심을 담아서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려고 제가 좀 섭외해봤는데요. 리치고TV의 김기원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되게 시국이 혼란스럽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저는 지금의 상황이 언제랑 비슷하게 보냐면 2007년하고 되게 유사한 것 같아요. 2007년하고. 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아, 안 좋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 2007년 말에 비상계엄 같은 일이 지금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곧바로 꽤 급락을 했었다가 최근에 이제 약간 반등이 좀 나왔고, 근데 부동산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항공모함이다 보니까 당장은 영향이 없는데, 네. 중요한 거는 앞으로 그러면 일단은 탄핵은 됐고, 그러면 다음에 대권을 누가 잡느냐. 이게 또 부동산 시장의 정책에 꽤 많은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향후의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관망세가 더 커졌기 때문에 거래가 더 안 터지고 네. 더 겨울이 된 거네요. 거래가 완전 쪼그라들었죠. 이거를 데이터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제 보여드릴 데이터는 뭐냐면 네. 매매 거래 동향이라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현장에 있는 공인 중개사분들의 데이터를 취합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예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발빠르게 현장인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가장 최신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는 12월 달 첫째 주, 바로 비상계엄이 터진 딱 그 주에 지금 데이터거든요. 마지막 데이터가. 네. 그래서 이게 아주 따끈따끈하게 나왔는데, 이게 보시면 이 막대 그래프가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내려가네요. 네. 네. 보시면 7월 21일 날 가장 거래량이 많았고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죠. 네. 그리고 이게 뭐냐면 네. 이 파란색은 거래가 한산한 거의 비율입니다. 그 다음 이 빨간색은 거래가 활발한 거의 비율이에요. 자, 그런데 매매 거래 활발함에 지금 점수가 몇 점이죠? 빵점이요. 빵점입니다. 얼어붙었다. 얼어붙었다. 그리고 한산함이 지금 93.7이죠. 거의 100이죠. 네. 이 정도면 뭐 오늘 부동산 문 안 열어도 상관없는, 그렇죠. 차이 없는 수준까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거래가 지금 완전히 얼어붙은 거죠. 이게 아파트만. 예, 거죠? 요거는 이제 아파트만이고 서울만이고요. 서울인데 이런 거죠. 네, 지방도 아니라. 예, 서울 아니라 다른 지역도 똑같아요. 중요한 거는 네. 많은 분들이 서울에 공급 물량 없다고 전세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데이터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 요거를 보시면 요게 이제 전세 거래 동향 데이터거든요. 자, 전세 거래가 지금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이사철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보시면 전세 거래가 8월 달에 고점 찍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공급 없어, 지금 월세 난리나, 월세 올라갈 거야, 이게 또 전세 올라갈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둔촌주공 같은 경우 때문에라도 거래가 많아져야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요게 이제 둔촌주공 쪽은 좀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요 데이터는 서울의 전체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전세 거래마저도 계속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지금 상황은 굉장히 비상계엄 이후로 지금 완전 얼어붙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록색 선은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초록색 선은 가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가격은 지금 계속 상향하면서 거래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보세요? 예상이 내년에 이제 시장을 우리가 전망할 때 몇 가지를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공급 얘기를 항상 하시잖아요. 네. 예, 어떻게 보면 그냥 심심할 때마다 꺼내드는 게 이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25년에 전세가 크게 상승할 거다. 월세도 상승하고 전세 상승하고, 그러면서 또다시 매매가를 밀어 올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데이터로 팩트를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보시면 이 막대 그래프가 뭐냐면 이제 서울의 공급 물량 데이터입니다. 근데 서울의 공급 물량이 내년에 어떻죠? 높아져요. 네, 조금 높아지는데 24년보다 조금 더 높죠? 네. 네,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작아요? 26년부터. 그래서 26년, 27년, 28년 이렇게.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치고 저희 앱에서도 이 데이터가 올라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데이터에 치명적인 그 허점이 하나 있는데, 네. 입주가 확정된 아파트 데이터만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입주 날짜 확정이 되지 않은 그 데이터까지 넣었을 때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노란색은 착공 및 분양 단계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직 분양 날짜가, 입주 날짜가 정확하게 픽스가 안 되는 것들. 이 물량도 지금 한 15,000, 거의 16,000세대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보라색은 뭐냐면 이주 및 철거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있어서 이주나 철거 단계에 있는 것들도 단계에 따라 다르지만 이주 및 철거했으면 이제 좀 이따 바로 이제 분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실제 분양 물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관리 처분인가인데 이거는 이제 조금 안 될 수 있다라고 치고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보면은 26년만 작지 27년, 28년은 다시 증가하는데 그리고 이것도 서울만 보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공급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 입주 폭탄이 터졌어요. 그러면 그게 강동구에만 영향이 있나요? 성남이라든가. 그렇죠. 다 주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게 기준은 뭐냐? 직주 근접이에요. 그러니까 직장과 집이 우리가 왔다 갔다 통근할 수 있다. 이 정도 있는 거리의 공급 물량은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도권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서울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뀝니다. 25년에 공급 물량 작나요? 안 작아요. 작지 않습니다. 26년에 작나요? 예, 작아요. 27년은요, 다시 많아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건 뭐냐? 자,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한번 오잖아요? 그러면 그로부터 2, 3년 뒤에는 공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왜냐면, 자, 보세요. 요때도 과거에 공급이 작았을 때가 언제냐면 2011년, 12년, 13년, 14년, 15년까지 공급이 매우 작았죠. 네. 근데 이때 왜 작았어요? 바로 2008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그 충격파가 건설사나 시행사에 오면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신규 사업을 진행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하죠. 네. 못하니까 공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자, 그런데 그럼 공급이 줄어들면은 가격이 상승해야 된다라고 요때도 2010년에도 그런 기사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자, 그런데 11, 12, 13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올라갔나요? 저 때는요, 지방은 다 올랐는데 수도권은 계속 떨어지던 시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명확한데 너무나도 많은 부동산 전문가 하시는 분들이 이 공급 하나만 가지고 계속 지금 공급 부족이니까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불안감을 부추긴다는 거. 이게 이제 저는 부동산의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네. 자, 그럼 왜 다시 26년에 입주량이 줄어드느냐? 22년에 기억나시죠? 네. 그때 순식간에 서울도 22%, 제일 적게 빠졌던 서울이 22%, 6개월, 6, 7개월 만에 많이 빠졌던 지역은요, 50%, 60%까지 폭락했습니다. 인천, 그 다음에 대구 이런 거, 입주 폭탄이 있었던 것들. 그래서 제가 21년 10월 달에 제가 좀 유명세를 조금 타게 된 큰 계기가 뭐냐면 제가 21년 10월 달에 모두가 다 부동산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올라간다 대세 폭등을 외칠 때 제가 그때 데이터에 기반해서 21년 10월 달에 제가 뭐라고 했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절호의 매도 기회가 왔다. 아, 빨리 팔아야 된다. 저는 팔았다. 네. 그때 엄청난 욕을 먹었죠. 그렇죠. 근데 네,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정확하게 맞았죠. 그리고 지금 정부가 만든 이 인위적 반등 때문에 다시 또 아이 뭐 빅데이터 이거 뭐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지만 아마 저는 이제 내년이 아마 22년, 2008년과 같은 부동산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자, 그래서 그 충격 때문에 공급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거고 그리고 1년 정도 공급이 작다라고 해서 이게 무슨 엄청나게 뭐 난리가 날 것처럼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기에는 현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좋지 못해요. 뭐 아마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도 되게 많지 않아요? 어느 정도? 너무너무 많죠. 제가 진작 얘기를 했던 거고 경매가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전망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적으로도 준비를 한 게 리치고의 경매를 탑재를 했는데 그러면 왜 경매가 이렇게 쏟아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계속 더 쏟아질 건지를 제가 데이터에 기반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요게 지금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입니다. 네.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로 거의 20년짜리 월별 차트고요. 자, 언제 거래가 제일 많이 터졌죠? 2020년 6월. 그리고 20년 11월, 20년 12월. 자, 저 때는 어떤 일이 있었죠? 유동성 유동성이 좋아서 증시도 확 올랐잖아요. 유동성만 좋았던 게 아니죠? 금리가 어땠죠? 엄청 낮았죠. 너무 낮았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딱 봐도 아, 이때 저금리라고 영끌해서 산 사람들이 너무 많았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근데 금리는 올랐잖아요. 21년 가을부터. 그러니까 당연히 경매로 나올 수밖에 없고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고요. 건물을 볼게요. 지금 강남 3구에 지금 건물 경매가 완전 쏟아지고 있는데
보세요.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 금액으로 한번 봐볼게요. 보이세요? 와. 건물 쪽에 역사상 가장 많은 거래 금액이 터졌습니다. 네. 이게 건물만 그런 게 아니라 아파트도 볼게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토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유형의 부동산이 저때 엄청난 거래가 터진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올라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매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결론을 저는 내릴 수 있었고, 근데 보니까 기존의 경매 시스템은 좀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요즘 트렌드에 너무 맞지 않고,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리치고 경매 시스템도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경매에 들어가시면 매각 통계가 있습니다. 20년짜리 통계를 볼게요. 어때요? 경매 건수 월별 데이터입니다. 자, 이때는 이렇게 많았을 때, 이때 카드 사태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뭐 대학생한테도 막 카드 만들어주고 막 난리였었죠. 예. 그리고 이때 많아진 거는 금리위기 이후에 후유증 때문에 많아진 거였고, 자, 지금 많아진 거는 보세요. 이 각도나 양이 어때요? 이미 금융위기 이후에 고점을 갱신했습니다. 여기 11월 달 기준으로 18,000건입니다. 진짜, 네, 정말. 근데 이게 왜 나오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년, 21년에 그 금리 낮고 좋았던 시기에 또 대한민국 부동산 9%가 전부 다 계속 더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케이 이때 올라타자. 연끌까지 다 예, 벼락거지 되기 싫으면 빨리 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보니까 리먼 터지고 나서 경매 물량이 그래도 4년, 5년 계속 나오네요. 끊이지 않고. 계속 나와요. 1, 2년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나와요. 그리고 아까 저는 더 심각하게 보는 게 처음에 우리가 서두 이야기를 할 때 지금이 언제랑 유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21년 연말 부동산 시장만 따지면 21년 연말 2007년 연말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2008년에 어떤 일이 있었고 2022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하면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가늠이 되겠죠? 지금 이거는요, 이 경매가 많아지는 거는 뭔가 그냥 금리 인상 여파였지 뭔가 지금 경제적으로 외부 충격이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환율 올라가는 거 보면 정말 무섭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외부의 충격파, 특히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한국 경제에 저는 상당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 보고, 이게 안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경매 건수에 이런 충격파가 오게 된다면 향후 경매 건수는 훨씬 더 많아질 거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경매 건수가 많아지고 더 많아질 거고요. 그래서 금융위기 터진 이후에도 몇 년 동안 경매 시장의 초호황기가 일어났듯이 이번에도 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25, 26, 27, 20한 8년 정도, 한 4년 정도는 경매로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지금 한 거의 20년 만에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매 물건이 나오는 게 지금이 시작이면 네. 지금 경매 투자하기에는 약간 빠른 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경매가 또 종류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 다르고 부동산 종류별로 다르고,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위기 터지고 나서 모든 부동산 지역이 다 안 좋은 줄 아시는데요. 데이터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이제 기간 세팅은 2009년 2월 달부터 2013년 12월 달. 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2009년에 반등이 들어오긴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쭉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2013년 말까지의 지역별 이제 매매가 증감률을 지금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1등이 어디죠? 부산. 부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데이터의 기준은 KB 부동산의 월간 통계 기준입니다. 이것도 데이터 통계에 따라서 이게 또 다 달라요. 자, 근데 몇 프로 올랐죠, 부산이? 49. 충북 46. 경남 45. 그러니까 최소한 30%, 40%씩 다 올랐습니다. 어디만 빼고요? 강남 16개구, 경기, 서울, 인천만 빼고요. 올 여기가 더 좋은데. 그러니까요. 좋은 데죠. 좋은 데인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식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중소형주가 강세일 때도 있고 때로는 주도주가 강세일, 대형주가 강세일 때가 따로 있지 않나요? 그렇죠. 부동산도 똑같아요. 부동산도 뭐 서울만 올라가고 강남만 올라가고 이게 절대 아니에요. 지역별로 사이클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는 지방 부동산이 아주 좋았어요. 자, 여기서 제가 내년부터 혹시 이제 부동산 내 집 마련을 하시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제가 굉장히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면 2025년부터 지방 부동산 시장의 대반전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데이터 보면 명확하게 나와요, 저는. 네, 그래서 특히 어느 지역? 네, 뭐 제가 이제 몇몇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네. 향후에 이제 물론 지금이 바닥이다 이거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지역의 바닥은 올해 연말이나 한 내년 한 상반기 정도가 저는 그 정도가 최고의 바닥이 될 것 같고요. 일부 지역은 뭐 이미 바닥 찍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울산, 두 번째가 저는 대구라고 봐요. 울산. 그래서 울산과 대구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부터는 정말 내 집 마련 하고 싶은 분들은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이제 한 1년 정도만 기다리면 너무나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니까 그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차라리 경매로 투자하는 게 더 나은 거죠? 뭔가 무조건 경매를 해야죠. 고분양가로 청약을 하기보다는. 그렇죠. 자, 이게 경매는요. 네. 이게 바람이 불어야 경매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경매 바람이 아무 때나 불지 않아요. 자, 이걸 보시면 경매 건수가 이렇게 작을 때 낙찰받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근데 경매 건수가 이게 한 10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경매 건수가 많아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진짜 경매로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서울의 강남 같은 경우도 현재 시세보다 최소한 10에서 15% 정도는 싸게 낙찰이 돼요. 그러면 20억짜리면은 얼마 세이브하는 거예요? 2억 세이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매로 사시겠습니까? 일반 매물로 사시겠습니까? 경매가 낫죠. 경매가 좋죠. 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경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서울의 아파트를 보시면 서울의 아파트도 어때요? 이제는 경매 건수가 올라가고 많아지고 있죠. 네. 그래서 10월달 같은 경우는 한 430건 정도까지. 여기로 경매로 나온 그 뭐지? 아파트 중에서 네. 되게 막 입지 좋고 이런 데도 나오나요? 당연히 다 나오죠. 자, 한번 잠깐 데이터로 한번 볼까요? 네. 자, 여기 이제 지도로 찾기로 한번 들어가시면 경매 물건을 지도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아파트잖아요. 건물 다 빼고요. 네. 그 다음에 그래도 괜찮으면 세대 수가 그래도 한 최소한 300세대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300세대 이상의 필터를 다 걸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 연식도 좀. 연식도? 아, 좋습니다. 연식 몇 년으로 할까요? 한 15, 최대 몇 년? 15년? 최대 15년? 15년 네, 좋습니다. 그럼 최대 15년. 네. 이걸로 지금 언뜻 봤을 때 네. 이거에 해당되는 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도 강남 쪽에. 네, 그래서 강남에 보시면 얘는 지금 또 지금 입찰하라고 나오나요. 네, 그래서 얘를 눌러보면은 네. 지금 레미안 서초 STG 아. 예, 요 아파트고요. 네. 얘가 지금 감정가가 39억이고 지금 최저 매각가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25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대학역 빨간 글씨는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대학역에 있는 임차인이 있죠. 네. 네, 그리고 7년 차고 600세대 조금 안 되는 아파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아파트 현재 최근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기존의 경매 사이트에서는 이 가격을 확인하러 따로 어딘가를 가야 됐는데 그쵸. 저희는 모든 데이터가 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가 가능한 거예요. 매매 실거래가가 지금 7월 6일 날 39억, 거의 40억에 지금 찍혔고, 그렇죠? 매물 최저가가 지금 44억입니다. 네. 그리고 권장 입찰가가 얼마예요? AI가 추천한 권장 입찰가 38억 정도. 아니 아까 전에 또 이제 환율 얘기도 잠깐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환율이 오르면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공사비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나오는 아파트들은 네. 또 분양가가 더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걸 얘기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워낙 수입을 또 많이, 수출도 많이 하지만 수입 의존도도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건 수입하는 자재들의 원가가 올라가는 거가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또 바뀌는 정책 때문에 또 내년에 분양가가 또 올라가게 생겼어요. 우리가 층간소음 때문에 정말 막 상당한 갈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가 21cm거든요. 이 층간의 이게 두께가. 근데 얘를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25cm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 돈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소음 데시벨도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를 통과 못하면 안 돼요. 그 시멘트만 넣는 게 아니라 뭐 네.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에다가.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에너지 관련해서도 또 뭐 방열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철저하게 해야 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비용의 증가, 즉 분양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대바닥을 찍고 저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말씀하신 이유가 지방이 괜찮다 했던 이유까지 다 연결을 시켜보면은 서울에 이제 새로 나오는 신축 분양가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지방 집값이 상대적으로 너무 저렴하다, 상대적으로 싸다 해서 들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제가 데이터로 다 만든 게 있는데 주택 시장에 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단일 지표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주택 구매력 지수라고 생각해요. 주택 구매력 지수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냐면 주택 가격,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리고 사람들의 소득. 그래서 내가 대출을 끌어다가 내가 집을 샀을 때 이거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만 있으면 대한민국 어디라도 어떤 아파트라도 다 알 수가 있는데 리치코점 AI 가시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서울을 한번 먼저 볼게요. 서울이 이 주택 구매력 지수가 얼마나 높은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달에 내가 서울에 집 사면 한 달에 360만 원씩 갚아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가장 높았을 때가 이제 2021년 12월 달. 이때가 400이 넘었고요. 그리고 가장 낮았을 때가 언제냐면 서울의 주택 가격이 바닥을 쳤던, 아무도 서울의 아파트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13년 말. 이때가 얼마였냐? 170이었습니다. 와, 지금 두 배네요. 공덕의 3억이었어요. 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금리위기 때가 이제 320 정도. 근데 지금 얼마예요? 서울 아파트가 다시 올라서 360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때 보여요? 저는 이거 보자마자 저출산 원인을 한 방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가? 그러니까 그렇죠.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지금 부담스러워요. 이 거품이 저는 빠질 수밖에 없다. 네. 자, 그런데 지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의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자, 어때요? 이때가 거품이 너무 많아요. 거품이 매우 많이 빠졌죠? 네. 네,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자, 소득 대비한 대구의 아파트 가격 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소득 대비한 대구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몇 배예요? 6.1배밖에 안 합니다. 자, 이 정도 수준은요, 언제예요? 2015년 초예요. 14년 말 15년 초. 얼마나 지금 소득 대비해서 지금 저렴한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도 우리가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특히나 내년엔 또 이 층간 소음이나 단열 이런 것 때문에 이 분양가가 더 올라갈 거라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서울이나 지방이나 건축비가 그렇게 다를까요? 똑같죠. 똑같아요. 금리도 똑같은 거고. 맞아요. 자, 뭐만 다르냐? 어떤 브랜드나 고급화의 정도에 따라서 그것만 다른 거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시장에도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되겠죠? 네. 근데 지금 분위기 안 좋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거기에 과감하게 뛰어드는 건설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지방은 공급 물량이 어떻게 될까요? 지방은 이미 안 좋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공급이 당분간은 계속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격에 대한 하방 지지를 해줄 거예요.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제는 뭐 인구가 감소되고 하기 때문에 서울밖에 없다. 그분들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 지방에서도요, 지방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고 이런 지역 위주로. 그리고 실제로 이것도 데이터로 확인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서울만 일자리가 느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역 분석에 들어가시면 랭킹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부동산 관련 온갖 랭킹을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일자리 수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자리 수를 1년을 한번 볼게요. 최근 1년. 인구 15만 명 이상 되는 지역에서 일단 시도 기준으로 일자리 증가율 1등이 어딥니까? 울산. 그 다음 어디예요? 네. 울산, 인천, 충북, 세종. 자, 경기도랑 서울 어디 있어요? 경기도 11등이고요. 네. 서울 14등입니다. 자, 그리고 시 군구로 보잖아요. 네. 자, 1등이 누구예요? 강동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동구, 변화하는 강동구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도 한번 찍었었는데, 강동구가 굉장히 저는 이제, 왜냐면 이쪽 동네가 완전 새 아파트 촌으로 다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촌만 되는 게 아니라 원래는 그렇게 많이 없던 일자리마저 이제 엄청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직주 근접이 같이 되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남시, 수성구, 인천시, 연수구. 그 다음에 지방도 보시면 울산, 울주군, 거제, 울산, 울산 하나, 둘, 세 개나 있네요, 지금. 그쵸? 탑10에. 네. 고양시, 그 다음에, 그래서 뭐 군산시, 당진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방에도 모두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완전 시골은 소멸이 되겠죠. 근데 그 지방의 거점 중심 지역으로 일자리가 있는 지역들 위주로 더 강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 지방 부동산 시장의 대반전의 서막이 이제 내년부터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나 어떤 투자를 할 때나 항상 우리는 의사결정에 수많은 갈림길에 서 있어요. 근데 그때 감정이나 기분, 상황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만의 원칙 한 3가지 정도를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 인생의 어떤 원칙,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원칙, 내가 부동산 투자할 때 원칙. 그리고 이 원칙을 내가 만들었으면 내가 항상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원칙을 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래야 복귀가 가능하고 그래야 내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지. 야, 지금 뭐 코인이 좋대. 야, 지금 뭐 2차 전지가 뜬대. 이런 식으로 항상 뒷북치는 이런 어떤 투자를 했다가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결국에는 저는 쉽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덕분에 좀 얘기 들어보니까 이 데이터랑 눈으로 보니까 이해가 쏙쏙 되네요. 네, 그동안은 이제 논리와 이걸로 이제 들었는데 지금은 눈으로 확인하면서 들으니까 이제 아, 맞네. 이 얘기만 계속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동의했을 것 같고 리치고 어플 무료라고. 무료죠. 예. 예. 지금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예. 계시고요. 계속 더 예.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정말 쓰셨으면 좋겠고 아마 한 1년 좀 더 지나고 나면 리츠프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아마 슬슬 나타나기 시작할 것 같은데 제가 되고 싶어요. 예, 더 많은 분들이 쓰시기 전에 빨리 다운로드 받으시고 정말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너무 좋은 기능들 많아가지고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